식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혹시 돈으로 식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근로자들께서 가끔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회사에서 당연히 식비를 줘야 되고 당연히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회사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뭐 식사 제공을 해라, 얼마를 제공해라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물론 회사의 어떤 뭐 내규나 규정에 따라서 뭐 식비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게 법적으로 꼭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식비를 우리 회사가 안 준다 그래서 그거를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원래는 식비나 교통비 같은 거는 최저임금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로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일반 뭐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식비를 제공을 해줬다면 그거는 최저임금 계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서 따로 준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사업주들은 착각을 하셔서 식비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줬으니 그걸 포함해서 최저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고요. 단지 이제 2019년부터는 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그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식비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비는 이제 받는, 쉽게 얘기해서 월급의 7%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게끔 바뀌었죠, 2019년에. 그리고 그게 매년 이제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뭐 5%, 3%, 2%, 1%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식비가 최저임금을 주는 거에 산입이 되게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작은 우리 중소상공인들한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이제 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는 최저임금에 그게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각을 3번 이상 하거나, 혹은 뭐 지각이나 조퇴를 한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한 번에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선은요, 결근이라고 하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6시까지 우리가 9시부터 6시 근무다. 근데 5시 30분에 출근을 했더라도 결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결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오면 일단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 출근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결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루를 뭐 지각이나 조퇴를 해서 3시간을 빼고, 두 번째 뭐 4시간 빼고, 1시간 빼고, 이렇게 해서 뭐 8시간이 넘어가면, 8시간이 이제 하루 근무니까 그 시간을 8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위법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단 1시간이든 30분이든 5시간이든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 같은 곳에 지각이나 조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차 휴가에서 제하겠다라는 그런 규정을 넣어 놓으신다면, 그거는 나중에 연차에서 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당을 주실 때 그 부분을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출근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차 휴가가 굉장히 관계 있죠. 연차 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을 했을 때 연차 휴가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연차 휴가라는 것은 80% 이상 출근이다. 이거는 80%에 달하는 것을 모두 만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체 날짜 중에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출근을 했다면 그것은 출근 날짜로 카운트가 돼서 그것이 80% 이상일 때 연차 휴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를 수차례 여러 번 반복했더라도 이것은 출근으로 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이런 부분들, 지각 조퇴를 3회 이상 하게 되면 결근 한 번으로 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은 위법한 사항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52시간 단축 근무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52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우리가 평균 이제 8시간을 잡죠.
그래서 8시간을 이제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이제 40시간을 일주일에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장 근무를 최대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동법에 일주일에 12시간까지를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이제 52시간이 되는 거고, 기존에는 이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일주일로 잡으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고 12시간을 추가를 하니까 이제 52시간을 최대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틀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이틀을 가지고 8시간, 8시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총 이제 68시간까지를 최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일주일이라는 거를 보는 기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을 봐버리면 이 8시간, 8시간, 16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40시간 근무를 하고 연장 근무까지 합쳐서 52시간까지를 최대 근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축 근무인 거죠. 이제 그걸 법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죠. 이제 68시간, 그러니까 8시간, 8시간, 16시간을 합쳐서 68시간까지 이제 못하도록 법으로 통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날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들은 다 그 단축근무 52시간까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 이제 50명부터 299인까지의 사업장, 50명부터 299명까지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그리고 5인부터 49인까지, 그러니까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가 시행이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좀 급작스럽게 단축근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좀 주고 이제부터는 안 되면은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금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단축근무, 52시간 단축근무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좀 작은 소상공인 사업장들 같은 경우도 5인에서 49인까지는 2021년 7월 1일이니까 그때까지 미리 좀 제도 정비도 해주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퇴직급여 제도라는 거, 흔히들 뭐 퇴직금,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해준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퇴직급여 제도는 첫 번째는 퇴직금 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 그 다음에 개인 IRP,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B형, DC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그 다음에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 퇴직금 제도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퇴직금 제도를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 사업장에서 시행하겠다고 이제 신고를 하고요. 그 퇴직연금을 그 각자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매달 퇴직연금을 수탁하는 회사에,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매달 이제 납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고, 물론 매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퇴직금 제도는 어떠냐? 퇴직금 제도는 회사 사업장에서 매달 적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그걸 굳이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퇴사자가 생겼을 때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퇴직금도 그동안에 적립을 했던 안 했던 사업주는 그 퇴사하는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매달 경비 처리를 하면서 근로자한테 귀속이 되게끔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겠죠. 지출이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경비 처리가 되고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은 마지막에 퇴사자가 생겨서 지급을 해줄 때 그때 한 번에 경비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는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생긴 그런 신생 법인들, 신규 법인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끔 또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그 다음에 개인 IRP가 있다. 그리고 각자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연차 휴가를 이제 공휴일에 자꾸 이제 속된 말로 깐다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연차 휴가라는 걸 우선 먼저 살펴보면 연차 휴가라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기준이 되겠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고요. 그 연차 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 휴가가 나오고요. 이제 이게 최대 근무 연차에 따라서 25일까지 나오는 게 이제 연차 휴가라는 거죠.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자체가 주는 규정이 뭐 회사 내규에 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연차 휴가 나한테 나오는 이 15일에 물론 이제 작년 2018년 5월 29일 날 연차 휴가 관련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1년 미만의 근로자들도 연차 휴가를 당연히 받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그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데, 자, 이 연차 휴가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구정 연휴, 그 다음에 3월 1일 이렇게 쭉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신 빨간 날 연휴에 그 공휴일에 이 연차 휴가를 쓰게끔 한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 중에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라는 뭐냐? 나한테 주어진 15일의 연차 휴가를 공휴일에 쓰게끔 서로 상호 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합의 방식은 사업주와 그다음에 여러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한 명, 근로자 대표를 선임을 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로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장은 연차 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는 15일의 연차 휴가를 내가 써야 되는데 연차 휴가를 공휴일날 다 써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상시 근로자 이제 숫자에 따라서 점차 단계적으로 이 공휴일에 대한 부분, 원래는 이제 공무원들이 휴식을 하는 이 공휴일에 대한 부분이 민간에 있는 기업들도 쉴 수 있게끔 민간에 있는 기업도 휴일로, 법정 휴일로 바꾸는 그런 게 이제 개정이 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점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2021년까지는 유효하지만 2022년이 넘어가면 이제 이 공휴일을 연차 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네, 오늘 연차 휴가 대체 합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